야, 너 왜 이렇게 부었니? 야, 너 피난다. 잇몸이 붓고 피날 때, 이치를 시작할 때 닦으면 치료되니까. 잇몸병엔 잊지마, 이치.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 그냥 인사가 아니라 진짜 안부를 묻는 말이 돼버려서 걱정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여파로 불안감은 커지고 먹고 살기도 갈수록 버거워지다 보니까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투표는 해야 되고, 그래서 JIBS와 재민일보, 한라일보 언론 3사가 유권자들이 안방에서 직접 출마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제주 지역 3개 선거구의 출마 후보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하는 4명의 후보들을 모시고 열띤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7명의 후보 등록을 했는데 공직선거법 82조 2항에 따라서 4명으로 후보를 압축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자, 오늘 토론에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소속 박희수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래통합당의 장성철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송재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의당의 고병수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8일 이후에 두 번째 토론회신데 어떻게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네. 좌석 배치하고 답변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이 됐고요. 오늘 토론은 주제를 정한 상호 토론, 공통 질문, 주도권 토론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답변 시간이 끝나기 10초 전에 알림벨이 울립니다. 벨 한번 울려주세요. 네, 이 벨이 울리면 답변이 10초 뒤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들께서는 답변 시간 정확히 지켜주시고 지나친 비방도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4명의 후보들이 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희수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국회의원은 누구보다도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의 이익을 잘 대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민생을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반칙 없는, 특권 없는 그런 세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4번의 도의원과 도의장 생활, 그리고 평범한 도민으로서 활동을 하며 누구보다도 우리 서민들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런 세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성철 후보 30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가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 실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 외생변수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진 제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 제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만큼은 혁신과 통합을 추구하는 미래통합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끈기 있게 도전해온 저 장성철에게 기회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네, 다음은 송재호 후보 차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재호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국정을 해봤고 제주도정도 경험해봤습니다. 문화관광연구원의 정책개발기관의 장으로서 또 대학 교수로서 이론과 실무를 익혔습니다. 풍성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제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도민의 벌이와 밥상을 챙기겠습니다. 민생이 먼저입니다. 제주갑을 대한민국의 갑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병수 후보 차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병수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제주 경제는 아주 빈사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은 중앙정치만 바라보면서 제주도민들은 안중에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심폐소생술로 제주 경제를 살리고 제주를 살리려고 저 출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요. 제주의 현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그중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상호 토론을 좀 해볼까 합니다. 내 후보께서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30초씩 답변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3분씩 주도권 상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후보 먼저 30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주 4.3 특별법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책을 남발하는 그런 형태부터 바꿔야 하지요. 배보상 반드시 해내겠다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어떠한 자기가 속한 정부의 입장도 하나 설득해내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바꾸지 못하는 여당의 행태 정직하지 못합니다. 제주 4.3 특별법 원칙으로 돌아가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네, 다음 송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는 4.3의 배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보상 문제를 문재인 정부 5개년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절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이 배보상 문제를 지금 마무리하지 못한 게 아니지요. 이번 국회 말에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4.3 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배보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고 그것이 강력한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고병수 후보 차례입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얘기합니다. 그중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이란 것은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이 첫걸음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중요합니다. 이것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노력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당대표에게도 말도 못하고 대통령에게도 제대로 보고 못해서 통과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도민, 전 국민의 힘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희수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여당의 무관심, 야당의 이념 공세 이런 것들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박희수는 대학 시절부터 도의원 생활까지 실천으로 해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인 실천을 한다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박희수가 당선되면은 틀림없이 임기 동안에 해내고 만약에 못한다면 다음 국회에 출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 말씀 잘 들었고요. 이 4.3 특별법 개정을 주제로 해서 앞으로 3분씩 주도권 상호 토론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 후보부터 3분씩 주도권 잡아서 토론해 주십시오. 예. 4.3 해결은 우리 도민의 자존심이자 생존의 문제이고 또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진상규명 보고서를 내서 그 진실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공권력의 대량 학살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때 와서 특히 배상의 문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국가가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배상의 길을 열어놓고 그 방식은 특별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을 현재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야당이, 이 법안을 심의해야 될 야당이 작년에 장외투쟁을 주로 하는 바람에 식물국회로 전락이 돼서 특별법 안을 행안위의 이 법안 소위에 올려보지도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20대 국회도 2달여가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특별법 개정의 마지막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3은 배보상에 이어서 추가적인 진상조사 그리고 추가적인 희생자 신고를 저희들이 계속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4.3의 100비로 지금 돼 있는데 정명, 4.3의 이 정명도 붙여야 되고 또 미국의 책임 소재 여부 등을 가려가지고 또 국제적인 정세에서 4.3이 갖는 의미도 우리는 찾아야 되고요. 또 이 4.3이 기초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섬으로서 평화 인권의 성지로서의 제주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네, 송재 후보님 상대 후보에게도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장성철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먼저 묻겠는데요. 네. 지난번 그 4.3 공원에 가서 그 방명록에다가 4.3은 좌우 이념의 대립이로 보고 그 비극을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쓰셨는데 4.3은 좌우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일방적인 저는 학살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이 그때와 같은지
그다음 두 번째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법안 개정안도 의논해서 발의했고 수많은 논의를 했고 당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이 소위를 열자 이채익 위원장에게도 그렇게 압력을 이제 행사했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은 그거는 일종의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병수 후보께 여쭙겠는데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서 4.3을 우리가 미래의 제주의 중요한 가치로서 가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이 시점에서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상호 토론은 질문도 짧게 주시고 답변도 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고병수 후보께서 3분 동안 주도권 잡으시고 토론 위주로 좀 진행을 해주십시오. 예. 4.3을 보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한 대량 학살 이걸 봐야 됩니다. 유엔에서도 대량 학살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완전한 해결이란 것은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진상규명, 두 번째 배보상의 문제, 세 번째 제대로 된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 네 번째 그것을 기억하도록 해야 된다. 후대까지. 이런 4-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4.3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4.3 특별법 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해결까지는 요원한데 송재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4.3 특별법이 언제 제정된지 아십니까? 몇 년도에? 김대중 정부 때 4.3 특별법이 제정되었죠. 아니, 몇 년도에? 추미애. 몇 년도에요? 몇 년도는? 김대중 1999년도 김대중 정부 때 제정되었고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의 자그마한 개정을 거쳤는데 그럼 제정될 당시에 김대중 정부였지만은 당시 국회의원 3분이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아십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제주도에? 양정규 국회의원, 변정일 국회의원, 현경대 국회의원. 자, 제가 왜 이걸 물어보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전부 보수 쪽 국회의원 분들이었습니다. 개정보다도 더 힘든 제정을 한 게 보수 정치인이었고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거를 제정을 해냈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면서 지금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왜 안 된지가 나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제주도 국회의원이 3분이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왜 그 개정 제대로 못합니까? 내용이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송 후보께 묻겠습니다.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4.3 특별법 개정은 3분의 국회의원의 힘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민주당 전체 국회의원의 힘을 합하고 그거에 더해서 야당의 협조까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배상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예. 그리고 법을 만들어서 배부상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소위 이 법을 다루고 있는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행정적인 절차.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제대로 노력하는 신용, 노력하는 정도는 했지만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박희수 후보께서 3분간 주도권 상호 토론하겠습니다. 예, 장성철 후보님. 네. 4.3 특별법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상규명, 명예회복, 그리고 배보상 그렇게 나와 있죠. 송재호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규명, 명예회복, 배보상에 이어서 4.3의 기억, 또 제주의 자존으로까지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송재호 후보께서는 엊그제 전 신구범 지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신문 광고 내신 거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송재호 후보 부친 조남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중청년단이 애국 활동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애국 활동하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천만에요. 저는 애국 활동을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동청년단의 이름으로 4.3 유가족분들의 가슴에 있던 그 상처를 다시 살리게 된 점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 사과 올렸습니다. 굉장히 아픈 추억이죠. 아픈 상처인데 알겠습니다. 이걸 새로운 예. 또 4.3 책임의 제가 다시 동력으로 또 다른 삼고자. 분한테 질문을 좀 해야 되니까 장성철 후보님. 네. 장성철 후보님 이 4.3에 대해서 만약에 정명을 한다면은 4.3 폭동이라고 하는 신문 광고가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2003년 4.3 진상조사보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4.3의 성격은 후대의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고 했던 4.3 진상조사보고서 서문에 실린 당시 국무총리 고건위원장의 4.3 위원장의 의견에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명을 한다면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뭐 민중항쟁입니까? 아니면 뭐 폭동입니까? 반란입니까? 사건입니까? 정확하게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우리 사회 논의를 다 해보지 못했는데 전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민간인 있습니다. 대량 학살 사건이다. 예. 예. 우리 송재 후보께서는 지금까지 4.3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실천적인 모습이라든지 또는 뭐 이론적인 행동이라든지 뭐 해보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정치행정분과에 참여해서 4.3 배보상을 국정과제로 올렸고요. 몇 년도죠? 재작년이죠. 3년 전이죠. 문재인 정부 3년 출범 시. 전에 올린 게 아직까지 전혀 진전이 없고 그렇지 매일 않습니다. 진전이 많이 되고 잠깐만요. 있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거는 야당 탓만 할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철 후보 3분간 주도권 상호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송재 후보님 아까 이념 대립의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을 적었고요. 이념 대립을 빙자한 국가 공권력의 피해는 폭력은 다시는 이 땅에 없어야 된다 하는 뜻으로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념적인 공세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붙인 얘기 저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 배보상과 관련해서 그 일괄 타결 방식을 말씀을 하셨는데 재심 청구 소송을 해서 18명의 생존 수용인이 작년 2019년 1월 달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해서 형사소송액으로 얼마의 보상을 받은지 아십니까? 18명의 생존 수용인이 공소기각 판결 이후에 형사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는데 얼마 받았습니까? 보상액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50억 넘게 받았거든요. 아니, 받은 게 아니라 결정을 그렇게 난 상황 아닙니까? 사법부 결정에서 받았습니다, 현재.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민사소송을 현재 또다시 제기를 했어요. 얼마 하신지 아십니까?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18분이 100억이 넘는 액수를 소송액을 했습니다. 지역 현안에 좀 관심을 갖고 4.3을 접근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습니다. 배보상과 관련해서 일괄 타결 방식이다 하면 보통 행안부에서 나왔던 계산 방식이 1인당 1억 3천에 몇 명 해가지고 한 1조 8천억 정도 되는 이 방식을 얘기하신 거죠? 일괄 타결 방식이 어쨌든 1인당 똑같은 돈을 주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돈을 주고 안 주는 거는 저는 나중에 그건 유족회에서 유족분들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요. 그 문제도 어쨌든 제2공항처럼 유족들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또 도민의 합의를 전제로 하면 가능하다 이런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 안을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안을 만들어야죠. 그런 것들 유족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까 이 4.3 문제에 관련돼서 국회 통과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지지부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괄 타결 방식에 대해서 지금도 동의하십니까? 똑같은 입장이십니까? 저는 지급의 방식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일괄 타결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이미 이게 어쨌든 타협이 되려면 일괄 타결의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일괄 타결 방식이라는 게 결국은 그 진화입법에 의해서 그 한국전쟁 직후에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에 적용됐던 그 사례를 이제 적용해야 되는데 4.3 사건은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일괄 타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생존 수용인들에 대해서 형사고소성이 나갔어요. 일괄 타결 방식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 방식이
전혀 고민 없이 이루어진 즉흥적인 공약이다. 다시 말하면 유족분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공약을 한 거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일부씩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추가 답변이나 반론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일부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병수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4.3 특별법 개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걸어야 될 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했지만은 수치나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통과시킬 것인가. 첫 번째는 전당적, 초당적 그 힘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센 당이라고 하는 미래통합당 이런 당대표들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저는 항상 물었습니다. 당대표들이 결심을 할 수 있을까? 물었습니다. 아직도 대답이 없는데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공약, 100대 정책으로 들어있다고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왜 2, 3년이 지나도록 실현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 그 100대 정책 이어서 그 다음 전 국민들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음 박희수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장성철 후보, 우리 이 4.3 배상하는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구체적인 사실조사 보고서, 다시 말하면 보상의 근거로 사법부를 설득하거나 행정부를 움직일 만한 사실조사가 현재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보상만 우긴 무책임한 민주당의 행태 때문에 현재 이직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그런 정치적 논리가 아니고 우선 기재부에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건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시면 안 되고 송재 후보께서는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럼 송재 후보 이거를 갖다가 일괄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죠. 아니 있습니다.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네. 어쨌든 우리의 안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네. 답변 시간 됐고요. 다음 장성철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이 뭐죠? 우리의 안이라고 하는 거는 일괄 타결 방식이라고 하는 건 개인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샷에 타결하자는 거죠. 근거 조항을 특별법에 놓고. 아니 근데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송 후보님, 제가 주도권인데 주도권 하세요. 송 후보님이 갖고 있는 일괄 타결 방식은 결국은 행정부한테 기자한테 돈 내놔서 어떤 기준에서 나눠주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그게 대해서 2년 동안 반대를 해왔거든요. 아,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국회의원 돼서 또 어떻게 그걸 설득할 겁니까? 그 논리를 여기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논리는 없고 가서 협의하겠다, 힘세니까 할 수 있다. 그런 거에 도민들이 속지 않습니다. 배보상은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근거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사례가 생존 수용인 18명이요. 어렵게 자기들의 힘으로 했어요. 소송을 해서 형사소송을 해서 53억을 받아냈어요. 현재 제주도의 4.3과 관련된 유족들이요. 어떤 분은 보상을 받았고요. 노력을 해서요. 어떤 분은 못 받고 있어요. 국가가 책임지고 이 소송을 하든지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조사가 근거가 사실조사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송재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75세 이상 지금 생존하고 있는 우리 4.3 희생자가 3,800명이나 됩니다. 일괄적으로 3,800분의 소송을 다 해서 돈을 받으려면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재판에 의해서 하는 게 맞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에 근거해서 재판을 하고 배상을 해주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4.3 특별법의 근거 조항을 만들고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방식을 취하자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게 1조 8천억이 될지 2조가 될지 모르지만 그 규모를 우리가 제시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자 그럼 2조로 합시다. 그럼 그것을 소위 피해 대상의 피해 규모에 따라서 지급해 드릴 건지 또 일정 부분은 우리가 기금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소위 장학금으로 내거나 또 의료비로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이고요. 지금은 행안부와의 합의는 돼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행안부와의 합의를 했고 기획재정부와의 합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 건지를 추정하는 단계로 보면 됩니다. 네. 4.3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이 토론 열기가 좀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까지 잠시 잊게 만들었고 아쉽게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떨어뜨린 사건. 네.
조주빈, 박사방, N번방 사건일 겁니다.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 출마 후보들은 이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희수 후보 먼저 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일어난 이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로 충격적이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의 배경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일부 사람들의 일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에서 시작된 배경, 그 사회적인 어떤 병리 현상 이런 것이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 청년 아동 여성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완전한 자기 방어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국가적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법적으로 뒷받침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좀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장성철 후보 차례입니다.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여성을 성놀이개로 삼아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인식은 인류의 부끄러운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은 가장 큰 무거운 벌을 내리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중처벌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동, 청소년 성범죄,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저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제도적으로는 그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사회 복귀를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심리 치료 관련된 어떤 기관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국가 폭력, 개인의 그 성범죄 폭력에 의해서 생긴 트라우마 같은 거를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재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예, 매우 중대한 범죄지요. 국민 모두가 공분하고 있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지시했고요. 성범죄 처벌법을 개정해서 무엇보다도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N번방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이 이렇게 협소하게 돼 있어요.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그리고 제작, 또 유통, 소비, 보유, 다른 데 전파하는 이런 모든 고리를 다 차단해서 거의 죄를 물어야 되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보유하는 거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국만 해도 이 성범죄 음란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 5년 정도의 양형을 지금 선고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청소년 아동들이 여기에 피해자인데요. 이 피해자분들을 정상적으로 정상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또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병수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N번방이라고 해서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최근에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들은 많은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경악할 것처럼 청소년 내지는 성착취, 아동 음란물, 폭행 이런 것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후보님들이 아주 훌륭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하는데 자 문제는 중대범죄다.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중대범죄이고 강력히 처벌하려고 저희 정의당 윤수원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인의 문제 운운하면서 미래통합당에서는 개인이 취향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주 훌륭한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평소에 통과시키고 그랬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13살 딸이 있습니다만은 요새 딸 가진 부모들이 정말 패닉 상태입니다. 누가 당선이 되시든 요 N번방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은 마련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주도권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씩 후보들에게 시간을 드리고 해당 후보가 주도권을 잡아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얘기가 오갈 수 있도록 질문은 짧게 그리고 답변은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장성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분 드리겠습니다. 송재호 후보께 묻겠습니다. 일괄 타결 방식이 유족들의 합의를 받아내면 가능하다는 말씀 하셨죠? 네. 유족들한테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면 일괄 타결 방식을 유족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같이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죠. 이미 만들어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유족들의 합의, 다시 말하면 정치적 타결 혹은 사회적 타결 이런 걸 전제로 해서 4.3 문제를 풀려다 하다 보니까 늘 4.3을 갖고 정치만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난 그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년도에 나온 보고서 있지요. 그 보고서 갖고 배보상 소송을 우리 유족들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다시 말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고서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정 부분 기능할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부 보고서인데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학살 아닙니까? 만약에 그 정부 보고서에 의해서 배보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생존 수용인 18명이 따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 자료 찾고 증거 찾고 증언 채택하고 이런 걸 안 하죠. 지난 2019년 1월에 있었던 공소계약 판결 자체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제주 4.3 관련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배보상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현재 우리 유족들한테는 없다. 다시 말하면 2003년 4.3 진상조사보고서가 결코 배보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조사보고서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4.3 사건과 관련돼서 배보상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배보상이 최종 아주 중요한 목표지만 그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게 사실조사보고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2003년 진상조사 보고서를 갖고 배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 묻겠습니다. 이 국가추념일 관련해서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때 법안 발의가 됐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예. 몇 년도에 그게 되셨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열린우리당 중반부에 했죠 아마. 국가추념일이 4.3위원회에서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을 할 때 7개를 건의합니다. 그 7대 건의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가기념일 지정이죠. 근데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일 때 그걸 못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못했다고 한 게 했잖아요. 그럼 열린우리당 때 국가추념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고 계신 겁니까?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국가추념일 제정일이. 국가기념일 국가추념일 지정이 언제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열린우리당이 노력했고. 아까부터 박희수 후보나 고병수 후보가 이렇게 질문하면 4.3의 구체적 사실을 질문하면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데요. 2014년 1월에 됐어요. 박근혜 정부 때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도민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 약속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2006년 국회 때도 그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와서야 겨우 됐어요. 국가추념일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4.3 문제는 여당의 문제도 야당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도민들의 요구사항이 폭발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하려고 했던 정치 세력들이 노력을 약간 합쳤을 때 됐던 거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가추념일 지정을 해냈다고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도민들의 요구가 강렬했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배보상과 관련해서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잖아요. 민주당이 그걸 하겠다고 했잖아요. 기재부가 지금 배보상 안을 만드는데 이제 초안을 잡고 있다? 그게 2년이나 걸립니까? 그 안을 만드는데? 그 뛰어난 기재부 관료들이 일주일이면 만들 수 있는 안인데 그걸 이제 와서 2년 동안 만들고 앞으로 또 하겠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4.3 배보상하고 관련된 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걸 추진하지 못했다면 도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우선이지. 이제까지 잘해왔고 더 잘하겠다. 또 표를 달라. 표를 달라고 해도 우선은 유감이나 사과 표명을 하는 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송재 후보 5분 드리겠는데 질문은 짧게, 답변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을 짧게 하면 또 이렇게 자꾸 저만 주도권 설명에 대해서 편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똑같은 이야기여서 일단은 4.3 희생자에 대해서 배상을 한다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배상이죠.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에 대해서 소위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죄값을 정부가 내는 거니까요. 보상보다는 배상인 게 맞고요. 배상인데 이 부분을 이제 공권력의 폭동이 이거 대량 학살로 인정을 했고 이미 대량 학살이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희생을 우리가 산정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배상을 이루겠다는 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사실은 이제 배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거고요. 이 약속이 국정과제로 등장했다는 의미는 이 약속과 관련된 4.3의 배상,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여러 정부 부처가 자기네들이 부처가 해야 될 일들을 명시한 계획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100대 이행과제 속에 몇 년까지는 뭘 하고 몇 년까지는 뭘 해서 5년 내에 이 배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계획서가 국무총리실에 존재하고 그 계획의 이행 정도를 지금 총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의 이행 정도에서 또다시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위원회가 이 부분을 다시 이러이러한 문제는 더 보충하라, 보강하라.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행관리 계획이 있고 그걸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행이 구체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4.3 특별법 개정을 우리 의원들의 발의로 정부 발의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제주 출신 의원이 발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형훈 의원만 발의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뜻을 함께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면 또 정의당의 배상안도 발의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자유한국당, 미통당의 안도 여기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병합 심리가 이루어져서 최소한 21대 국회 초까지는 이 법안의 개정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고요. 지금은 어디까지 돼 있냐면 민주당이 자꾸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냥 진영 장관의 공개적인 그 발언을 인용해드리면 과거사는 반드시 배상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4.3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배상의 방식은 돈의 지급인데 이 돈의 지급의 방식은 열려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해도 좋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을 통해서 일일이 한 건 한 건 진실에 따라서 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너무 많은 세월이 요구되고 또 이 배상에 너무 많은 또 이런 이 부분에 이게 있어서 일괄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최소한이라도 하는 게 이게 좋겠다. 그래서 일괄 타결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이 일괄 타결 안에 이미 희생된 분들은 어떻게 할지, 지금 살아있는 생존자분들은 어떻게 할지, 그 가족들은 또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공동체적 기금 보상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안을 드리는 거고 다만 제가 정치인으로서 여기서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게 좋겠다 하면 이 발언이 귀속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거기와 관련된 우리 유족분들 또 4.3과 관련된 전문가들 또 우리 전국적으로는 중앙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중앙위원회에 계신 분들 모두의 의견을 종합해서 안을 만들면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기재부 장관이 조금 돈을 좀 적게 내겠다 하든가 좀 회피하면 이거는 대통령께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게 우리 정부의 공약인데 그렇게 통치권적 차원에서 이걸 풀어내야 되겠죠. 그런 작업들이 선행이 돼야 법 개정 작업이 비로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로 갈 수 있다 하는 타임 스케줄들이 그렇게 됐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질문은 우리 늘 의견을 같이 하는 박희수 의원께 거꾸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4.3의 정명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네. 박희수 의원께서는 4.3의 정명이 어느 것이 가장 바르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정명을 해야 되는 그런 법적 내지는 상황적 시대적 근거가 무엇인지 저걸 하나 여쭙고 싶겠고요. 우리 장성철 후보께는 그 정말 민주당 의원이 뭐 한 일이 없다 자꾸 하는데 만약 국회에 당선돼서 가시면
이 배보상과 관련된 미래통합당의 안을 만들어서 행안위에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이미 좀 만들게 되면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그리고 좀 모든 걸 다 재판에 근거해서 하자고 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좀 말씀을 말씀해 드리면 주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제가 한건 말씀. 아니, 먼저 말씀 11초밖에 안 남아서. 말씀하세요. 배보상과 관련된 방안이 문제라면 지난 그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켰어야죠.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만들게 돼 있잖아요. 네, 의지가 다음에, 없는 거지. 다음 주도권 시간에 답변이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병수 후보 5분간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도민들이 그 힘든 상황이고 경제나 코로나 문제도 좀 심각한데 4.3의 완전한 해결 그리고 지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들은 사실 크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송재호 후보님은 거의 3분 이상을 그 과정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했냐를 묻는 것인데 그 길은 저희들 다 알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님도 알고 그 길을 반복하라는 게 아니고 그 길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묻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장성철 후보님 같은 경우도 전희경 전 자유한국당 당시 대변인 아시죠? 예. 그다음 지금 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시죠? 예. 2015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3 폭동이다. 동의하십니까? 저요? 예. 동의할 수 없죠. 예. 예. 같은 당의 그런 4.3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에 많습니다. 여기서만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4.3 특별법의 문제도 가서는 해결되지 못하는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참 그래서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지금 경제가 위중하고 저는 분명히 아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주 제주 경제가 빈사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송재호 후보님처럼 그 도민주도 경제 내지는 신남방 정책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신글로벌 정책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두루뭉술한 그런 정책들이 아니고 실질적인 그런 얘기들이 먼저 지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경제 얘기를 하겠다 그런 거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 경제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재난소득 100만 원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도민들이 먼저 지금 긴급한 걸 해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택배비라든지 택배비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차별받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1년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660억 원 정도의 택배비 비용을 대고 있고 한 번 평균 특수 그 택배비 같은 경우는 3,900원 정도 듭니다. 이런 것들만 어느 정도 절반 이하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도민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그다음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그다음 골목 상권 살리기 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몸을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즉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제주 경제를 살리고 항생제를 쓰면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도민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밥도 먹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제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재호 후보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송 후보님도 이런 제주 도민들을 위한 경제 정책이 있으시죠?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제주도는 아무래도 수출, 다시 말해서 우리 걸 밖에 내다 팔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리고 그걸 기업 중심으로 하고 밖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우선 굉장한 목적이고 바오젠거리도 그래서 만든 거고 그런 류의 정책을 했는 상대적으로 우리 도민이 가지고 있는 투자를 일으켜서 도민에게 실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도민에게 그 과실을 분배해주고 또 그런 노력들은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도민이 잘할 수 있는 걸 좀 가지고. 시간 때문에 그 정도 얘기를 듣겠습니다. 하지만 송 후보님은 과거에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하면서 돈이면 다 된다 라든지 중국 자본들의 무분별한 그 유입을 주도했었고 그다음 카지노, 제주도 카지노 같은 경우도 내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그런 생각이고 결국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과거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과연 제주도민들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제주경제 맘대로 분탕질 쳐놓고 나중에는 남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정치였고 더불어민주당 3명의 국회의원이었고 지금 송 후보님도 그 주역이었으면서도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희수 후보 차례입니다. 5분 동안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장성철 후보님, 네, 아니요. 네. 그 우금민 지사 정책보좌관을 하신 게 몇 년도죠? 2010년에 6개월 했고요. 그다음에 1년 반은 제가 기획관을 했고요. 네, 그렇죠. 예, 예. 그 당시에 제주도의 정책은 거의 개발 위주였죠. 당시는 2010년 짧게 얘기해요. 제주도정이 출범할 때 재정의 위기, 경제의 위기 이걸 극복하는 게 도민들의 요구 그래서 사항이었습니다. 개발 정책 위주였죠. 발전이라고 보면 되죠. 예, 제주 성장을 위한 그렇죠. 노력을 예, 많이 알겠습니다. 했죠. 경제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니까요. 아니요, 개발이라고 예, 하면 예. 성장 정책을 많이 썼죠. 알겠습니다. 성장 정책에서 어쨌든 우금민 도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외지 자본을 많이 끌어들이는, 특히 외국인 자본이라든지 또 대기업들 자본, 이래서 이제 곳곳을 다 파헤치는 제주도의 난개발을 불러일으키는 정책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 그건 아마 우리 제주도민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그런 사항일 겁니다. 구체적인 잠깐만요. 사례 하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우리 장성철 후보께서 제2공항에 관련해가지고 네. 중간에 2018년도 도지사 후보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2공항의 정책 결정 과정은 잘못됐다. 도민 의견이 배제됐다. 그런데 엊그저께 바로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한 얘기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어느 얘기가 맞는 얘기?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도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의 단계를 거쳐야 되고 재검토를 해야 되고 아니요. 의혹 검증을 하고 지난번 여기서 답변한 것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셨어요. 상당한 수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잠깐만요. 문제 때문에 네. 2년 동안 국토부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래요. 검토위를 가동하는 네. 거에 대해서 전 동의를 했죠.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2018년도 정책 결정 과정, 예. 정책 결정 과정을 묻는 겁니다. 그때 도민 의견이 배제된 결정이라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얘기한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제된 상황. 배제라는 단어까지 제가 썼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갖고 기억이 있는 안 나시면은 예. 제 얘기가 맞는 겁니다. 전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기 확인해 보는데 때문에. 만약에 그 배제의 의미는 잠깐만요. 또 다른 질문 기다리고 아니, 저 있으니까. 설명도 할 수 있는 잠깐만요.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배제라고 하는 거는 기다려주세요. 충분한 의견이 그리고요. 반영이 안 그다음에 됐다라고. 당적과 관련해 가지고 네. 지금 새천년 민주당 그리고 또 4번 당적을 옮겼는데 이번에 답변하실 때는 조금 저 일반적인 사람들이 듣기에는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의 합리화시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다들 이해하시던데요, 저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따 보충 시간에 하고 우리 송재호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제주 4.3뿐만이 아니고 함양, 산청, 여수, 순천 여러 군데 보상 재원이 들어가 가지고 정말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해야 되죠?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도 공권력이 한 흑살이니까 해야죠. 재원 방안. 예. 정부 예산으로 해야지 않겠습니까? 정부 예산으로. 예. 500조 규모가 1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체적인 해결 방안 없이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면은 그 기재부 반대의 논리를 갖다가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이 제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서면은 정부에서
국가 배상 채권을 발행해서 각각 배상 채권의 시점을 달리하는 그런 그 채권을 발행해서 해결해 나가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한 이 함양, 산청, 여수, 춘천 이 말고도 이런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어간 분들하고 그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연대해서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쉽게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런 노력은 한 번도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가면 반드시 이 문제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들 좀 같이 노력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아이고 어르신 지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반론이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3분씩 시간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재호 후보부터 3분 동안 반론이나 문제 제기해 주십시오. 3분 문제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괜찮습니다.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도. 지금 박희수 후보께서 장성철 후보께 물어본 정책기획관으로 있던 2년 동안에 외자에 주로 했다. 그건 바오젠거리가 2010년에 된 거니까 그거 생각해보면 이제 외자에 매물렀고 소위 우리 난개발에 시작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옳은 지적이고요. 제2공항 정책 결정 과정이 잘못됐다는 건 제2공항 저는 이 성산포 지구에 들어간다는 걸 저는 발표되고야 저도 알았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발표되고야 알지 않았나 싶은데 그 말 자체는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여론 수렴이라든가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도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었던 거지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입지도 그렇고요. 입지도 저는 성산 쪽인 줄을 발표되고야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주도민만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자조 섞인 우스개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 결정 과정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 장성철 후보도 이 제2공항 과정에 저는 개입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제2공항 또 신공항 관계는 네. 민선 1기부터 6, 7기까지 계속 온 그 도정의 주제였습니다. 그럼 개입이라는 말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정책기획관이니까. 그거 할 때 일부 참여했다 해야지. 아니, 혹시 개입한 거 결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때 그 정책기획관 시절에 주도해서 용역을 발주하신 적은 없어요? 제주도가 자체적인 신공항 입지 관련 타당성 용역 발주를 했는데 그걸 발주한 이유는 국토부가 해달라고 해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나중에 국토부가 용역을 할 때 제주도가 나름대로의 용역 보고서를 하나 가져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봐. 그때 표현이 뭐였습니까? 신공항입니까? 제2공항입니까? 신공항, 공항 인프라 확충 타당성 용역. 공항 인프라 확충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네. 좀 포괄적인 용어를 썼죠. 결과는 제2공항 쪽으로 나왔었어요? 결과는 현재 공항을 확충. 앞에 그 도두 쪽으로 그 안도 하나 나왔었고 저쪽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않은 보고서였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는 보고서였죠. 우리 박희수 후보가 가장 공항과 관련해서는 도민 합의가 나오면 그 안을 존중은 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신공항 확충 쪽으로 지금 기존 공항 확충 쪽으로 결론을 유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존 공항 확충의 전제가 있습니다. 우선 소음 피해 지역 이분들에 대한 이주 대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네. 그럼 도두 그렇죠. 우리 용담 도두 네. 쪽을 그 외에도 그 지역에 이주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에어시티를 만들어 가지고 이주한 분들의 경제적 보상 이게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예를 들면은 그 소음 피해에 대해서 지금 한 4개월에 20만 원 정도 줘서 무슨 장난하는 수준인데 네. 그러지 말고 제대로 된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발전으로, 네. 지역 네. 발전으로.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고병수 후보 차례입니다.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리다가 다 못한 게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제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긴급한 재난기금 재난 지급해서 100만 원씩을 드려야 되는 게 일단 급하다 그랬고 그다음 이게 제주 경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과 적절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를 해야 됩니다. 정의당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주장해 왔는데 첫 번째로 골목상권이란 그 법적 용어가 아마 작년에 통과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대형 상가라든지 시장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라는 개념이 있었지만은 골목상권이라는 개념이 저희 당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새로의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 홍보 이런 것들을 융자 지원까지 포함해서
받지 못했던 것들을 골목상권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제주도를 위해서는 지역화폐의 확대, 그다음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장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주장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그 원도정의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엊그저께 제주사랑 상품권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농업인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중요하고 그다음 농어민들의 물류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는 것들이 제주 경제를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여기서 그 송재호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이번에 제주사랑 상품권을 발행 주체를 제주도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주사랑 상품권 확대와 중소상공인들 제주도민들의 이득 이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가 매우 긍정적이고 확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의 봉급도 좀 한 3분의 1 정도는 이 제주사랑 상품권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주도 내 공공기관들하고 이 부분을 제가 협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작년에 저희 정의당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한 적 들은 적 있습니까?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저는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럼 지역화폐 그 원도정에서는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우리가 주장을 했었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 블록체인 가상화폐하고 연결을 하려고 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은 그런 것을 통해서 좀 그 제주 현안이라든지 제주 경제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들인 경우는 송 후보님도 좀 많은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길 바라고 원도정에서 이번에 지역화폐를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발전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은 박희수 후보 차례입니다. 3분간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장성철 후보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네. 지난번에 그 당적 옮긴 것과 관련해 가지고 네. 예, 뭐 뜻이 안 맞아서 옮겼다고요? 이건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게 정상입니까, 지금? 그러면 거기에 그리고 그 바른미래당에서 추구했던 가치를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결사체가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 민주당에서 저 탈당해서 나오실 땐 무슨 생각으로 나오셨어요? 뭐 탈당을 해고 공무원 하니까 저 탈당기 낼 수밖에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딴 데로 가셨잖아요. 갔습니까? 제가 사업하고 놀다가 노는 게 아니고 사업하다가 나 일하다가 공무원 하다가 한 6년 정도 지나서 총선 제의가 오니까 그때 국민의당 창당하면서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당적 변경입니까? 당적 변경이죠. 그건 한번 정당은 한번 무소속 상태에서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고 정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해서 정치결사체를 선택을 갖고 있으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그럼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최근에 바른미래당에서 미래통합당까지 가실 때 그러면 그 당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통째로 다 옮겼습니까? 아니죠. 그 선택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다는 게 물어본 거는 뜻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거기 그 당에 그냥 남아서 당명을 바꾸고 활동하고 있다. 지금 민생당 됐잖아요. 그다음에요. 민생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또 당적 변경인가요? 다음에 또 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쭉 공약 이렇게 내놓으시는 것들 보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지난 도지사 2018년 도지사 선거 때 내놓았던 공약들 그게 그대로 다 지금 오고 있어요. 네. 맞죠? 네. 거의 그렇죠. 예. 도지사 공약하고 국회의원 공약은 물론 일부 같을 수는 있지만은 결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도 다르고. 맞습니다. 결국 우리 송재 후보께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주도 성장, 이건 뭐 지역주도 성장에서 뺏겨온 것 같고, 그 다음 신남방 정책, 국가 정책 그대로 이제 가져온 것 같고, 우리 제주도 실정에 맞지 않는 이런 정책들을 갖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도민주도 성장을 한다. 그럼 도민주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뭐가 있냐 이겁니다.
물론 그중에 이제 뭐 자본가도 있고 외지에서 들어온 대기업들도 있겠죠. 이게 잘못 가면은 이 제주도 도민 순수한 우리 평범한 도민들의 이익보다는 또다시 대자본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시간이 짧아가지고. 네. 예. 마지막으로 장성철 후보 3분간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송재호 후보님, 예.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 법률안 조항을 자세히 혹시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배보상과 관련된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보상 관련된 원칙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배보상의 절차와 방법 또 규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절차와 방법 규모를 후속적으로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하게 돼 있지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죠. 다른 법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대통령령이 작동하려면 상위 법안이 개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신 말씀이 모순된다는 게 일괄 타결 방식의 어떤 그 보상 방안이 없어서 마치 4.3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 안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현행 4.3 특별 개정 법률안은 통과시키면 보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배보상의 절차와 방법을 이걸 논의하기 시작하는 법안이에요. 그런데 의지가 있다면 배보상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방법이나 이건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하겠다는 원칙적 선언의 의미의 법안입니다. 그거조차도 통과를 못 시킨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기재부 설득도 못했고 그거는 문재인 정부를 설득을 못했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한 게 뭐냐. 자기 집권 여당이 소속한 정부에 대해서 원칙적인 방향, 의지를 표명하는 법안조차 통과를 못 시키는데 구체적인 배보상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게 꼬여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논의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원칙적인 방향도 담은 법안을 통과를 못 시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한 적이 없는데 야당들이 반대해서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도민들한테 본인들이 무능했다 하는 것들을 제대로 드러날까봐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박희수 후보님, 예. 저 당적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합쳐서 어느 당이 됐습니까? 예?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합쳤잖아요. 제가 국민의당 할 때. 예. 어느 정당이 됐습니까? 글쎄, 난 남의당에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권에 있으면서 예. 바른미래당 맞잖아요. 예. 그럼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 당적 변경도 그게 당적 변경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성장과 난개발 얘기를 했는데 2010년에는 시대적 요구 사항이요.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너무나 경제 침체가 심하고 지금은 경제 성장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최근에 다시 도민들이 너무 침체에 빠지다 보니까 중간에 성장 일변도로 가다가 개발에 대한 부담 그 논리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루어지죠. 개발에 대한 부담 때 못했는데 예. 이제야말로 새로운 성장을 논의해야 될 때다. 그런 성장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1분씩 더 드려서 6분씩 각 후보별로 주도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더 다양화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질문, 토론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고병수 후보께서 6분간 주도권 토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자 말씀을 잘 듣는 후보이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얘기들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는 서민 그리고 제주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물 경제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여러 차례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정치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다음 저희 경제도 힘들고 경제 중심으로 많은 정책들이 돌아가고 있지만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실망했던 것들이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벤처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 별로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중소기업을 살리고 벤처를 살리기 위해서는 김대중 정부 때처럼 때려 부으면서 100개를 투자했을 때 한두 개가 나타났을 때
빌 게이츠가 나온 것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의 문제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정치개혁 그리고 사법개혁 이런 것들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 정부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인한 그런 정치적인 변화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어느 후보가 대동청년단이 부모 아버지가 있다는 등 유례성의 주식을 갖고 있고 그 사모님이 사회이사로, 사회이사란 거는 좀 특정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회사에 기여를 할 수 있어서 사회이사를 한다고 알고 있지만은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 개인에 대해서는. 그런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후보로 나선 것들. 그 다음에 장성철 후보 같은 경우는 같은 당 국회의원이 사삼을 폭동으로 하고 이렇게 몰아치는 분위기 속에서 사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이 앞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과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부분들이 딱 있을 때 저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송재호 후보님,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하시죠? 예, 찬성합니다.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좀 잘못 진행되면서 미래통합당이 이 위성정당을 만든 거 찬성하십니까? 좋게 보이십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서 미래통합당의 남해당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남의 당 얘기가 아닙니다. 국민의 눈으로 보자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의 분명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미 많은 국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뿐만이 아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캡을 씌우고 어쩌지 해가지고 결국 미래통합당이 꼼수를 써서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위성정당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아서.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고 국민을 배반하는, 기만하는 그런 위성정당을 더불어민주당이 또 만들었습니다.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애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부 좀 못하면 어떠냐? 속이지는 말자. 남 등 밟고 올라가지 말고.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뺏길까 봐서 위성정당을 분명히 만들었습니다. 그 위성정당은 없이도 또 남은 기간 한 달, 두 달 동안에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 내놓고 우리가 잘못했다. 더 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의석을 늘리면 그런 노력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원칙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좀 여쭙고 싶은 것이 특별자치도법에 있는 국제자유도시 정책입니다. 송재호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정책 폐기하라면 폐기하겠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럼 과거에 2000년 초에는 국제자유도시 정책이 왜 필요했습니까? 그때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 데리고 오려고 노비자, 면세점, 직항로 예. 이 3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브랜드 이름으로 쓴 거죠. 예.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본격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만들어서 제주 땅 투기 원흉이 되고 이게 다 판다 센터라고 합니다. 뭐든지 팔아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가 난개발이 바로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통해 가지고 제주 국제자유도시 정책 이것을 통해서 벌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감을 못 느끼십니까? 제가 자꾸 국제자유도 정책을 추진한 장본인으로 보시는데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민선 2기 우군민 도정 때 시작이 됐고요. 실제 추진에는 단장은 그 당시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께서 기획단장을 하셨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책이고 네. 다만 추진 반장은 우리 장성철 후보가 했죠. 그때. 이해찬 지금 당대표가 단장이었고 아마 그 송재호 후보님께서 거기에 일정 정도 기여를 했을 겁니다.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중국 자본을 무제한 들어올 수 있는 허용 그런 길을 터줬고 카지노 문제도 그렇습니다. 카지노 2015년인가요? 그때 카지노에서도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해야 된다.
제주도를 도박판으로 만들려는 그런 생각들을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들이 없고요. 지금은 다르게 보입니다만은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엔 박희수 후보께서 6분간 주도권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그 공약 중에 국회의원 소환제를 내놨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당 싸움만 하고 당량만 따지고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도 자신들의 월급을 또박또박 챙겨가고 일 안 하는 국회 소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재호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건부로 저 찬성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소환제를 하게 되면 다수의 힘 있는 세력이 소수를 대표하는 정의로운 국회의원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알겠습니다. 제어할 예. 수 있는 장치가 그다음에 있어야 두 번째 된다 질문을 좀 생각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문호동 무임금 하는 거죠. 자, 제게도 좀 물어봐 주시죠. 4.3과 관련해서 4.3과 관련해서 저인가요? 아니요, 기다리세요. 예. 4.3과 관련해서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선돼서 임기 중에 이 특별법 처리를 못하면은 사퇴하겠다. 장성철 후보 그럴 용이 있습니까? 저는 4.3 특별법 통과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기 때문에 사퇴할 일이 없을 겁니다. 송재호 후보 어떻습니까? 진짜 그렇게 사퇴를 해야 되는 마음가짐으로 해야지요. 사퇴할 용의는 없으시고 아니, 그거는 장성철 후보도 꼭 사퇴한다는 아니고 전 그런 반- 마음으로 하겠다. 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예. 우리 고병수 후보야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렇게 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선거철만 되면은 공약이 휘황찬란합니다. 예? 20대 국회까지 하면 약 80년 세월 동안에 국회의원들이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 이것들 한 10개만 제대로 지켜졌어도 아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엄청난 부자가 됐을 겁니다. 전부 다 정말 장밋빛 환상에 젖은 공약 내놓고 당선된 다음엔 남은 나라 해도 안 되는 걸 어쩌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성 없는 공약들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참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송재호 후보께서 국제자유도시 관련해서 마치 관련이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관련이 없는 건 아니시죠? 조금 관련이 있죠. 딱 자문회의 때 한 번 가서 10분 창안 가리. 제안자. 예. 아니, 발언하신 적은 있잖아요. 예. 내가 만든 적은 국제자유도시 있습니다. 제안자다라고 발언했던 기록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제안을 했다는 거 인정하셔야 되고 장성철 후보는 이거를 같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냥 국제자유도시 또 충성을 다해가지고 밀어붙였던 정책관으로서의 또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입안일을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그 다음에 4.3과 관련해서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송재호 후보 예. 제가 무슨 이걸 정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4.3의 역사를 바로잡는데 행여나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4.3 표선 양민 학살 700여 명이 돌아가신 그 사건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대동청년단이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됐다는 건 그런 역사도 존재하고 있고 또 송 후보의 아버님이 거기에 표선 총책 대동청년단 총책이었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장성철 후보가 그 과거부터 얘기하는 게 건별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제안을 자꾸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표선 양민학살에 700명이 돌아가신 그 양민학살을 건별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마치 의인 행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그 역사학자 가까운 지인들 두 분이 나와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또 표선면 유족회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은 어떻게 제주 4.3의 역사가 제대로 규명이 될 것인가. 이거는 비단 우리 송 후보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제주 4.3 모든 역사가 개개인의 어떤 아픔 이런 거 치부 드러내기 싫어하기 때문에
권력자가 된다면 이건 더욱더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우선 전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국인 자본을 유치하고 또 중국인들을 많이 들어오도록 하고 카지노 이렇게 한 것들은 실패라고 생각하시죠? 송재호 후보님. 어떻습니까? 정책적으로. 저는 중국 자본을 유치해서 제주도를 개발해야 되고 내국인 카지노 하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제가 이따 주도권 토론에 있으면 제가 이걸 해명하려고 하는데. 네. 예. 그때 그 당시 2008년도입니까? 2006년인데 2006년은 굉장히 내국이 투자가 안 돼가지고 어쨌든 중국인 자본을 유치해야 된다는 외자든 어디든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한참 하던 때였죠. 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 아는 분들이 선무당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현장 정치 해보신 분은 없습니다, 사실. 예. 한 번도 의사결정 해본 적도 없고, 저는 그거 다 해봤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그런 공약들이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장성철 후보께서 6분간 주도권 시간 갖겠습니다. 고병수 후보님, 예, 정의경 의원 발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도 제주 출신 국회의원이 좀 있어서 그런 의원들 견제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어쨌든 이겨내서 4.3 특별법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미래통합당보다 민주당보다 미래통합당이 4.3 해결이 못할 거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초반에는 4.3 특별법 제정 당시에 발의했던 의원이 양정규 국회의원 또 현경대, 변정일 제주대 국회의원 3명이 제정 발의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꼭 진영별로 진보와 보수를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제주 4.3 문제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하신 걸로 전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송재호 후보님께 아까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정책 폐기하신다 하셨는데 언제부터 폐기하겠다는 결심을 하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 정책은 이것을 다시 의논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미 그 의논의 마당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어쨌든 의논되는 대로 이제 이 정책이 수정 보완돼 가는 거지요. 이게 어쨌든 폐기에 동의하셨다고 하는 건데 현재 제주특별법이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법 아니겠습니까? 이미 도민의 합의에 의해서 제도화된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한다 그러면 최소한 도민들한테 의사는 물어보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적 생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당연히 그거에 도민 합의가 전제돼야 되죠. 그리고 저는 국제자유도시 정책은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역동적인 경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주로 가기 위해서는 개방과 교류와 도전과 개척과 그런 개념을 지닌 국제자유도시 정책으로 가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1차, 3차 산업 외에 다양한 산업들을 유치해서 혹은 육성해서 경제 구조를 고도화해서 청년들도 대학 졸업하면 연봉 5천, 1억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육성하는 그런 제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 정책은 좀 더 버전업을 해서 좀 더 다듬어서 더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해서 저는 꾸준하게 가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재호 후보님,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4.3 특별법안 읽어보셨다 그랬잖아요.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네, 두 개를 담고 있죠. 군사재판 무효화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와 관련해서 어쨌든 생존 수용인들이 4.3 관련해서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내서 결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현재 상황에서도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이 오영훈 의원에 들어있는 그 내용대로 법안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거를 제가 그거를 법안에 반영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좀 무의미하잖아요. 아니죠. 국회 통과를 할 때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합심리에서 그건 이렇게 바꾸자 아니면 원하는 대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저는 일단 때문에 오영훈 의원 발의안에 원안 찬성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군 오영훈 강창일 의원이 4.3 도민연대와 4.3 유족회와 2월 3일 날 간담회 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해 2월 3일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했습니다. 그건 못 들었습니다. 거기서 군사재판 무효와 제가 관련 제주도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제주도 문제는 다 무관심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월 3일 날 그 간담회 내용에서 군사재판 무효와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건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4.3 특별법을 얘기할 때 원론적인 배보상을 하겠다, 뭐 이렇게 보상을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조항들을 갖고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동료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권은 의원을 만나면서 법안 시안을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옆에 있는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하면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거쳤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면 정말 뭘 원하냐 하면 정확한 논리, 구체적인 사실조사, 구체적인 조항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네. 그러면 군사재판 무효와 관련된 조항을 송재호 후보가 속한 아니. 당의 국회의원 3분이 4.3 단체 유족회하고 만나서 수정하기로 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전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공소기각 판결 내용을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한다. 만약에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수정한다면 어떤 식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소기각 법원에 판결된 사항을 법의 개정안에 그 후에 법의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건 뭐 매우 상식적인 일 반영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대안을 넣어서 수정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의논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오영훈 의원 벌이법안을 가지고 제가 그걸 이게 이렇게 수정하고 저렇게 수정하고 이야기하는 판결의 내용이 옳지 사실은 않다고 봐요. 판결의 내용이 판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사실조사 보고서에 가까워요. 알고 다시 말하면 있습니다. 당시에 총살 명령을 내린 분의 증언까지 포함하면서 이번에 사료들을 발굴해냈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실조사 보고서가 제대로 되면요. 국가가 그걸 인지한 거기 때문에 불법성을 인지한 거기 때문에 국가가 재심 청구를 해서 새로운 재판 내용을 이끌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재심 청구 소송 국가 의무화 조항을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거는- 마지막으로 송재호 후보 6분간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주신 질문들이 많아서 하나씩 좀 답변을 먼저 좀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정책은 당연히 수정보완돼야 되고요. 이 국제자유도시 정책이 국제자유도시 설치 또 제주특별자치 조성 이 두 개와 관련돼서 특별법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수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에 제주특위를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특위에서 제시한 국제자유도시의 수정 보완 방향이 이 법에 이제 반영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 특별법이 개정되는 거지요. 그걸 지금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주로 지금까지 논의된 거는 일종의 환경수도, 평화수도의 개념으로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해 나간다 하는 걸로 이제 가닥이 이렇게 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자본 문제는 2006년에 제가 한 이야기인데요. 2006년에는 이제 우리 관광객이 500만 정도로 굉장히 정체 상황에 있었고 새로운 시장이 중국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자본을 유치해서 중국인 관광객을 데려와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당시에 문화관광부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관광연구원장으로 대한민국 관광정책의 틀 속에서 중국 자본을 데리고 올 때는 우리가 한국 자본이 들어가서 제주도를 개발하고 그래서 중국인을 데려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애초에 중국 자본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해야 자연스럽게 중국인을 데리고 온다. 일종의 차이나타운 개념이었는데 지금 인천이나 부산 같은 데 이제 차이나타운이 있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했지 단지 개발을 언급한 건 아닙니다. 무슨 3개 단지 20개 지구처럼 어느 단지를 차이나타운으로 해서 하자는 개념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후에 중국 자본 투자 유치해서 바오진 거리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같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정책이 아마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내국인 카지노 부분은 제가 내국인 카지노를 찬성한다고 언급한 적은 없고요. 다만 카지노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우리가 강화할 수 있다면 우리가 친환경 농업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그 당시 돈으로 한 5조 정도 필요한데
이 5조를 도달하는 방식으로의 내국인 카지노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은 있습니다. 전제가 있는 거죠. 매출액의 30%가 농업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가 있을 경우 또 싱가포르 등과 같이 카지노 매출액 제한이라든가 카지노 우리 그 딜라 소위 그런 제한이라든가 또 몇 번 출입을 못하게 제주도민은 그런 그 확실한 예방적 조처가 있을 경우에 친환경 농업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공항 문제를 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도민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 후 이제 규토부와 민주당이 당정 협의 중에 도민동의 더하기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고 절차적 투명성이라 하면 소위 지금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으니 어떻게 그렇게 갔는지 입지가 어떻게 그렇게 선택됐는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공항과 관련해서 소위 장성철 후보께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물어봐 주십시오. 깜빡. 좀 기다리겠습니다. 공론화가 가지고 지금 박희수 후보께서 이야기했는데 장성철 후보는 저번에 공론화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공항은. 제가 보기에는 이야기하셨어요. 상당한 수준의 공론화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론화와 여론을 구분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공론화가 전혀 안 됐다고 봅니다. 공론을 끄집어낸 게 공론화잖아요. 근데 우리 무슨 공론이 있습니까? 최근에 제주도 안 와보셨으니까. 아니 안 와보셨으니까 제주 하지 말고. 지역 사회에서 공론화는 제주 제2공항 성산 입지가 된 저 결정 사항을 할 거냐 말 거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이거를 도민한테 물어보자는 뜻으로 많이 쓰였거든요. 아니 공론화가 뜻이 여러 개가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죠. 지역사회 그 공론화라고 하는 거는 그 말씀 맞고요. 지역사회 담론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서 용어를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 공론과 여론을 구분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여론 작업은 많이 됐죠. 여론조사도 했고 뭐 찬반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은 그러나 공론은 나는 끄집어냈다고 안 보고 있고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그걸 썼잖아요. 이 부분에서 박희수 후보를 여론 어떻게 수렴이 안 된 건 맞죠. 그건 뭐 장성철 후보가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도지사 후보 때 물어봤어요. 제2공항하고 강정해군기지하고 LA 휴양령 주거단지하고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는 질문에 이 세 가지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배제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굳이 이제 와서 그래서 변명을 그런 식으로 하실 게 아니고 그냥 뭐 착오가 말씀하시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인정하십니까? 아니 배제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검증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아니 저는 공론화를 안 했다. 안 한 거죠. 다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공론을 했다고 했어요. 내가. 예. 공론화 수준이든 돼 있다고 보죠. 현재 상황은요. 2년이 지났잖아요. 알고 있는 그럼 거죠. 정책 결정 과정은 2년하고 관계가 없죠. 어쨌든 공항은 끝나버렸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3부씩 추가적인 반론할 수 있는 뭐 토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수 후보 3분 드리겠습니다. 송재호 후보께서 이제 이걸 이제 마치 되돌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벌어진 일이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을 고시하려고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2공항을 갖다가 추진하라는 얘기로 국토부에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부의 현재 입장은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있을 때에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신 모습을 보고 이거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들 중에 제가 안타까운 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있을 때 4천억에 가까운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을 예타 면제해가지고 예산 지원을 받도록 했다. 뭐 아주 좋은 일 하셨습니다. 큰일 하셨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거 하수종말 처리장 한 게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제주도민의 그 삶을 갖다 향상시키는데 물론 SOC로서의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직접적인 소득 기반과는 동떨어지지 않았는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좀 아주 많이 미미했다. 제주 지역에 대한 여건을 갖다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같은 그 특별시 세종시에 비하면은 모든 계획 자체가 너무 미흡하다. 제주도가 이 아쉬움을 우선 말씀드리겠고, 우리 장성철 후보께서 제스프리 말씀하셨는데, 네. 제스프리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네. 제가 보기에는 제스프리 가장 큰 시행하려고 할 때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제스프리가 기업입니까? 조합입니까?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그거를 모르시고 질문하면. 아예 다 알고 있어요. 얘기 답변하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예, 얘기를 드릴 테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예, 예. 뭐라고? 제일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의 규모화와 체계화와 또 효율화를 하기 위한 아니, 잠깐. 기본적인 인프라를 정부에서 지원을 이제는 해줘야 제가 되는데 말씀드릴게요. 정부 지원이 없으면 이제는 어렵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예. 제스프리 같은 협동조합을 운영하려면은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개통출라를 갖다가 현실화시켜 나가면은 한 70% 정도만 달성해내면은 100% 더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성철 후보 3분의 주도권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 후보님, 연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조합원의 참여 이끌어내기 어렵죠. 그런데 그게 조합장이나 조합원의 책임이 아니고요. 정부의 과감한 인프라 투자와 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됐을 때 참여하는 게 가능하다. 제스프리든 썬키스든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이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스프리 로얄티가 얼마입니까? 제스프리 방식의 조합 결성을 통해서 제주 농업을 해결하고 하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입장을 갖고 있고 다른 제스프리의 핵심이 뭡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요. 네, 그 정도만 얘기하고 예. 됐습니다. 우선 송재호 후보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주예비 검속 사건 관련 보고서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보고서 전체를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제주 예비 검속 사건 조사 보고서가 어느 기관에서 발행된지는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4.3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거사 그 행안부에 있는 그 단이 있어요. 잘 압니다. 예, 거기서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서 두 건의 보고서를 내지요. 서달오름 학살 사건과 북부 예비검속 사건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를 보상받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판을 거쳐서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4.3 특별법에 의한 보고서가 아니고 과거사법에 의한 보고서예요. 그런데 그 기본 목적이 한국전쟁 직후의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에 제주도 예비검속 사건이 포함이 돼서 그 과거사법에 의해서 조사가 된 거죠. 그런데 그거는 유형이 딱 하나입니다. 한국전쟁 직후에 예비검속자를 데려다가 총살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 유형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본인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그 다음에 8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유형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4.3 사건은 피해 유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요번에 생존 수형인 18분 중에서도요, 1억 원의 보상을 받으신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5억의 보상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타결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계속 명확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제가 그 언론 보도에 보면 행안부에서 1억 3천만 원 곱하기 1만 4천 그런 식의 논의는 그런 4.3 희생자들에 대해서 정말로 무례한 겁니다. 좀 더 과격한 표현을 쓰고 싶지만 더 이상 쓰지는 않겠습니다. 좀 과거사법이나 4.3 특별법의 조항들을 보면서 우리가 원용해야 될 내용들이 뭔지를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수 후보님, 예. 아까 그 도지사 공약 예. 왜 너무 많이 하냐 하는데요. 제가 미래통합당이잖아요. 원희룡 도정과 협력하면 바른미래당 아니었습니까? 미래통합당입니다. 도지사 공약을
원희룡 도전과 협력하면 가능하다 하는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후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재 후보께서 3분간 주도권 토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괄 타결 방식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일괄 타결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한 가지 안을 가지고 그걸로 이제 밀어붙여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2번, 3번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재판을 통해서 하는 게 맞죠. 맞은데 이렇게 재판을 이게 3,800명이 될지 5,000명이 될지 이렇게 해서 이 재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성을 고려해서 적합성을 고려해서 일괄적으로 대략 공동체적으로 제주 4.3과 관련돼서 큰 규모가 나오면 그 규모에 대한 배분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우리 도에서 유족분들, 도민, 전문가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소위 과거사 해결의 한 방식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제시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야 이게 이번 정부 안에 해결이 가능하다. 아까 기획재정부하고 왜 못했느냐 그랬는데 대략 얼마의 돈이 있을 거라고 해줘야 기획재정부도 중기 또는 단기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이것을 5년에 가서 논아줄 건지 아니면 이 정부 안에서 전부 끝낼 건지 이런 게 협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을 만드는 과정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기수 후보께서 위원장으로서 한 역할이 뭐냐 자꾸 하시는데 첫 번째 이 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도의회에서 김태석 우리 의장하고 이때 그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입니다. 이런 해소 특별위원회가 필요한데 이건 도의회만 하는 게 아니라 도의회 국회가 3자가 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같은 데서 이런 부분들을 간사단체, 갈등 관리도 중요한 국가균형발전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간사단체 같은 걸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의논을 했고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고 저는 이걸과 관련해서는 그 부산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거꾸로인데요. 김해공항을 확충하는 게 국토부 아니고 부산 시민들은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우리하고는 좀 이제 반대의 경우인데 이거를 국무총리실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조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항 문제도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소위 끝나거나 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건 국무총리실에서 부산의 방식을 원용해서 제주공항 해결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책 사업을 조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갈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 발전에 그다음에 이제 균형 발전 4천억 말고 더 좋은 먹고 사는 걸 했어야지. 뭐 쉽게 말하면 고작도 4천억이 뭐냐. 헬라면 한 1, 2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시는데. 저도 아주 동의해. 왜 이렇게 돼버렸냐면 예타 면접을 하려면 꼭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야 합니다. 근데 국가계획에 반영된 제주도 사업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국가법정계획으로 취급하는데 이건 우리만 그렇게 하는 거지 정부는 이걸 인정을 안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영하는 사업에 한계가 있었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고병수 후보께서 3분간 주도권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좀 건설적이지 못한 것들이 주고받고 돼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앞에서 얘기하지 못한 걸 좀 묻고자 합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저희 정의당에서도 6명의 국회의원이 서명을 하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통과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4.3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의 문제, 그다음 4.3 트라우마 센터라든지 그다음 그런 것들이 쭉 들어있고, 근데 정의당으로서는 좀 더 제안을 한 것이 4.3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신고 상설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송재호 의원님 이분 동의하시죠? 예. 예. 신고 상설화라는 것은 신고가 상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4.3 때 희생당하신 분들의 어떤 유해 발굴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이 또 상설화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어떤 시기에 하고 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실제로 그 유족들이나 피해 가족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두 가지 면에서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송재호 후보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4.3 때 희생당하신 분의 신원을 확인해서 가족들을 찾아주는데 이게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왜 충분치 않습니까? 예산도 부족하고요. 예. 또 담당 인원도 보니까 인력도 굉장히 적고 그 예산을 누가 담당합니까? 국가가 해야 되겠죠, 행안부가. 예. 왜 당연히. 부족합니까? 이건 국가가 공권력에 의해서 저지른 죄니까. 그러니까 왜 예산이 부족합니까? 피눈물이 나고 70여 년 전에 아무 이유 없이 학살당하신 분들의 그 유해 발굴과 그 가족들을 찾아주기 위해서 DNA 검사를 하는데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는 돈이 없어서 검사를 못 한다고 합니다. 말도 안 국가가 되는 책임진다고 하면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당 국회의원분들이나 송 후보님이 이건 잘못됐다. 사과와 반성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뭘 하겠다 이거 이전에. 4.3에 대해서는 그 정도 좀 추가로 좀 물어봤고요. 송 후보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탑동 매립 반대하셨죠, 과거에? 예. 예. 지금 매립됐습니다. 자, 탑동이 매립됨으로 인해서 구도심은 황폐화됐고 중소상공인들이 힘든 그런 발전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강정 해군기지 반대하시죠? 예. 네. 지금 민군 복합항으로 됐는데 민군 복합항 맞습니까? 거기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철문으로 닫혀 있습니다. 민군 복합항인데.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좀 서서히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께서 유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 할 수 있는 시간을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후보. 마지막 발언입니까? 맞습니다. 예. 마지막 발언? 예, 마지막 발언입니다. 먼저 장성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씩 드리겠습니다. 저 장성철입니다. 미래통합당 혁신과 통합의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정치 결사체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제 실정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제주 지역에서 도민들이 심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제주 경제를 새롭게 성장시킬 수 있는 혁신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번 주 5번째입니다. 끈기 있게 꿋꿋하게 일관되게 실용과 혁신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를 해왔다고 도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3 문제 실사구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저 장성철이가 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저 장성철이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네, 다음 송재호 후보입니다. 예, 송재호입니다. 우리 고병수 후보께서 탑동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그 오색 조약돌의 석양에 들면 물드는 그런 아름다운 바다였지요. 그 바다가 지금 그대로 탑동에 있었다면 제주 관광을 진흥시키는데 우리 제주도를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유권자 여러분 코로나 위기 극복에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00조에 이르는 긴급 경영안정기금을 뉴딜의 형태로 풀겠다고 했고요. 12조의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5조 5천억 원의 특례 보증. 오늘은 긴급 구호 지원금 100만, 가구당 100만 원씩 지불하기로 했는데요. 이르기까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주도에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고병수 후보 차례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사태는 끝나지 않았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대구에서는 많은 의료인들,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고 제주에서도 의료인과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들의 노고에 고마움의 뜻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선거는 치러질 것이기에 4월 15일 6시 아마 경천 동지할 일이 벌어질 겁니다. 고병수 정의당 후보 당선. 그럼 세상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128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주도의 3명의 국회의원이 해내지 못한 128분의 1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내지 못한 것을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해낼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도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환경을 지키고 그것을 산업으로 이끌어내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주 경제를 살리고 제주를 살릴 그런 고병수 4월 15일 선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희수 후보 차례입니다. 도민 여러분, 오늘 아침도 제 아내와 거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가 아니고 절규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30년 가까운 세월을 오직 제주도를 위해서 걸었습니다. 밤에도 걸었고 새벽에도 걸었고 이 시간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이 땅에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저희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똑바로 걸어가겠습니다. 오직 도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띤 토론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보름 동안 선의의 경쟁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을 주목하고 또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로나19 여파로 관심 바뀌긴 하지만은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아져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다면은 또 한 번 세계가 한국을 주목할 겁니다. 그래서 4월 15일에 마스크는 끼시고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JIBS와 재민일보, 한라일보, 언론 3사가 공동 기획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제주시 을선거구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역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